4분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를 못 믿겠다.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우리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미국보다 잘한 게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어떤 거요? 우리가 2차 전지 세계에서 제일 그쵸? 잘하죠.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은 5월 FOMC 회의까지일 것이고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가져가는 시장입니다. 물론 금리 인하는 언젠가는 하겠지만 그게 올해 안이 될까요? 뭐 저는 계속 그 4분기에 인하할 것이다. 네, 그렇게 네. 전망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 2분기, 3분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연준이 전망한 것보다 좀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테일러 준칙이라고 있는데요. 적정 금리를 추정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예, 미국 경제가 올해 잘해야 1% 성장할 거예요.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2% 이상 떨어지거든요. 능력 이하로 성장한다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뭐 12월로 갈수록 아까 우리 낮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도 낮아져요. 그래서 12월 뭐 4분기 적정 수준 금리 추정해 보면요. 4% 초중반이에요. 지금 5% 높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4분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연내 금리 인하 가능하다. 4분기 안에는 예.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달러 이야기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유가 상승 수혜주들이 올랐고 채권 금리는 떨어졌는데 달러도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공식이라는 게 이제는 먹히지 않는 시장인가 다 들쑥날쑥이에요. 예.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를 것이다. 그러면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올라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 달러 지수가 떨어진 거는 뭐 제조업 ISM 지수, 경기 침체라는 거죠. 예, 저는 저 시장 크게 보면 애한시장, 채권시장, 주식시장 있죠. 근데 세 시장 다 똑똑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외환시장이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달러 지수가 작년 9월, 10월 무렵에 114까지 갔지 않습니까? 무섭게 치솟았죠. 예, 근데 최근에 102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달러 지수가 10% 이상 하락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미국이란 경제가 5% 금리에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머지않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시간이 가면 내릴 수도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은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환시장이 미리서 그런 기대를 하고 지금 그 실물 경제가 그렇게 서서 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경기가 하락하다 보니 높은 금리를 미국이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거든요. 네. 예, 사실 전 세계가 빚으로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만 미국도 대표적으로 빚으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렇더라고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미국 정부 부채 지금 외가 승인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인은 결국 해주고 말 것입니다만 안 해주면은 뭐 7월, 9월에 미국 정부가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그만큼 정부 부채가 높다는 거죠. 예, 그리고 미국 대부채, 순부채가 16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16조 달러면 얼마예요? 16조 달러면 우리 돈은 얼마죠? 경으로 몇 올라가잖아요. 경이죠. 네. 예. 그렇게 부채가 많은 나라군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이요. 달러 보유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2001년에 세계 중앙은행 평균 달러를 71% 가지고 있었는데요. 작년 말을 보니까 59%로 줄어들었어요. 예, 과거처럼 달러를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리고 유로와 그 다음에 엔화 최근에 보니까 중국과 이하나 비중을 서서히 늘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하나가 제가 절대 뭐 기축통화로 간다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근데 요새 보니까 브라질하고 중국하고 교역하면서 서로 이하나 해하라고 네. 가치를 달러를 안 쓰겠다. 예, 그리고 러시아는 물론 뭐 모든 수출에서 이하나를 달러를 안 받고 이하나를 받겠다. 요새 사우디가 또 미국을 협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사우디 원유 수출 중 4분의 1이 중국으로 가는데 그걸 달러로 안 받고 위안화로 받아버리겠다. 네. 1974년에 사우디가 원유를 수출하면서 달러로 결제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본격적으로 굳혔거든요. 근데 사우디마저 이런 거 보니까 달러가 가거나 같지는 않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장기적으로 저는 지금 고점에서 10% 이상 떨어졌는데 뭐 시간의 문제지 앞으로 20%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금도 좀 어르신들한테는 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금값도 계속 예. 오르고 있잖아요. 여기 젊은 분들한테는 비트코인도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우리 그런 틀을 깨서 달러의 가치는 조금 더 하향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금이라든지 대체자산 비트코인 같은 종목들은 지금 오히려 좀 사모을 기회이다. 지금은 뭐 금값이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금값은 올랐어요. 조금 떨어지고 지금 나서. 사시면 안 되고 조금 네. 조정 받을 겁니다. 네네. 지금 네. 사면 절대 안 되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3분기 조정을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 시점에서 미국 증시의 낙폭이 우리 국내 증시보다는 좀 더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미국 증시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섹터는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 증시 안에서 조금 이 섹터는 가장 좀 유망하다고 본다라는 섹터가 있으실까요? 저는 미국은 전반적으로 비중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지난 1980년부터 장기 분석해 보니까 10년 단위로 우리 주가가 좋았다, 미국 주가가 좋았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1980년에서 89년, 10년은 우리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때 우리 80년대 말에 3조 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90년에서 99년은 미국 주가가 훨씬 좋았습니다. 미국에서 정보통신 혁명이 있었죠. 그다음에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우리가 미국보다 좋았어요. 이때 중국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우리도 그 중국 때문에 높은 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10년은 사실 미국 주가가 우리 주가나 중국 주가가 훨씬 좋았어요. 젊은 분들은 지난 10년만 보고 국장은 안 돼, 미장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네, 그런데 그런 사이클 제가 구해보니까 앞으로 10년은 미국보다는 우리나라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걸 가장 중요하게 결정하는 게 달러 지수예요. 당연하겠지만 달러가 강세할 때는 미국 주가가 좋았고요. 그쵸? 달러 지수가 약세될 때는 우리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대내 불균형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네. 네, 그래서 미국보다는 우리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성장 산업이 로봇, 2차 전지. 근데 미국은 뭐 2차 전지 우리 같은 기업이 없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제가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하나 일부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제가 그런 거 주식을 많이 투자하는 거는 우리가 미국보다 잘한 게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어떤 거요? 우리가 2차 전지 세계에서 제일 그쵸? 잘하죠. 미국보다 훨씬 잘하죠. 그쵸, 그래서 미국이 자기 나라 계속 투자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디램, 반도체,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잘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요새 저는 그 BTS, 하이브 엔터. 우리 그 유명한 배우들이 미국 그 유명한 뭐 그런 상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쵸, 뭐 에미상이라든지 예. 그래미상이라든지 예. 뭐 후보군에도 많이 오르고. 저 그 주식도 좀 가지고 있어요. 아, 그 3가지를 제가 보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더 잘하고 있구나. 예, 그래서 뭐 미국 투자보다는 뭐 저는 한국의 그런 3가지 종목에 좀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보다는 우리 김영익 교수님은 국내 증시, 진짜 정말 딱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이거는 미국보다 훨씬 잘하지라고 체감적으로 딱 느낄 수 있을 만한 섹터에 조금 더 성장성을 보시고 공부를 하셔서 또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한번 그 관련 섹터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집필하신 책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부자 노트라는 아까 또 이제 선물로 한 권을 받았지만 너무 굉장히 또 두껍던데 부자 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는 주식에서 돈을 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 은행금리 한때 작년에 5%까지 올랐고 지금 3.5% 떨어졌습니다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다시 2%, 1%로 떨어질 거예요. 그 7.2법칙이라고 있어요. 7.2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 복리로 예금했을 때 금리에 따라 가지고 몇 년 기다려야지 원금이 2배가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8%라면요. 71을 8로 나누면 9년이 지나면은 원금이 2배가 되거든요. 제가 이 앵커 나이 때는 금리가 9% 된 적도 있었어요. 9%요? 8년 지나면 원금이 2배가 됐었죠. 와. 그런데 지금 뭐 3%니까 앞으로 2% 떨어지고 앞으로 1% 떨어진다. 2%라면
36년이 지나야지 와. 복리로 예금했을 때 원금이 2배가 되는 그러네요. 거예요.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네요. 예, 주식을 할 수밖에 없죠. 음. 그래서 멀리 내보다보고 주식을 꼭 저는 해야 되고요.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부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교수님의 인사이트는 시대의 흐름을 잘 좀 센스 있게 읽어서 그 흐름에 당하지 말고 나의 그 본질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책 이외에도 뭐 경제지표 관련해서도 많은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 이 지표가 나오면은 그래도 좀 꼼꼼하게 계속 팔로우를 하면서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경제지표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지표가 있을까요? 그 선행지수예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선행지수는 미래 경기를 예고해 주는 지표거든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선행지수 순환변동치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 OECD에서 발표하는 경기. OECD에서 발표하고 우리 통계청에서도 발표하죠. 네. 네, 그런데 OECD가 조금 더 빨리 발표합니다. 네, OECD는 그달 그 2번째 화요일 날 발표하고요. 네. 그 다음에 통계청 것은 매월 말에 발표가 돼요. 격차가 크네요. 예, 그래서 통계청이 좀 늦게 발표하는데요. 예, 그런데 OECD 선행지수는 2021년 5월이 정점이었고요. 통계청은 6월이 정점이었어요. 예, 그걸 꺾이는 거는 뭐 그 다음 달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거 꺾이면은 그냥 주식은 좀 쉬시는 게 낫고요. 비중을 줄이시는 게 낫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개선되면은 주식 투자 늘리시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제 전망이 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3월이 그 저점이었을 것이다. 이거는 5월 가야지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선행지수에 또 순항하는 게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네. 네, 미국에서 그 10년, 2년 국채 수익률 가지고 뭐 경기 예측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10년하고 1년 국채 수익률 차이가요. 이 선행지수에도 선행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단기 10년, 금리차. 1년 격차가 커지면은 앞으로 선행지수 개선된다, 경기가 회복된다. 예. 장단기 금리차하고 선행지수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몸담고 이제 일을 오랫동안 굉장히 하셨잖아요.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면은 이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예, 저는 뭐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예, 그래서 거시 경제를 제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끔 그 증권회사 다니면서 금융회사 다니면서 부자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그 부자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시대의 흐름을 알면 기업도 성장하고 개인도 부를 축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21년 상반기 삼성전자가 9만 원 갈 때 10만 전자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미 경기를 예고해주는 선행지수는 꺾이고 있었어요. 네, 선행지수가 꺾이고 앞으로 경기가 나빠지면은 뭐 어떤 주식도 특별한 주식에는 못 오르죠. 네, 그 본질을 파악하자. 그 예, 시대에 그렇죠. 환호하고 막 그런 거보다는 조금 뚝심이씨 본질을 파악하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자산가에는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데요. 그게 늘 그 전염 효과요. 예, 사람들이 다 좋다면은 맞아요. 다 같이 한쪽으로 모여들고 또 나쁘다면은 지나치게 나쁜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뭐 단순한 진리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할 때는 나쁜 측면 한번 찾아보고 요새처럼 뭐 주가가 2200 떨어지니까 뭐 1700 이런 전망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긍정적인 측면 한번 찾아보시자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또 교수님이 작년에 한창 시장 안 갈 때 3,000원 얘기하셨고 어라 싶은데도 또 이게 맞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예, 시간이 지나면 모든 자산 가격은 이게 추세가 있거든요. 아직 우리 코스피가 상승 추세예요. 네. 근데 때로는 추세 2로 갔다, 때로는 추세 밑으로 갔다 그러는 거죠. 예,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로 평가해 봐가지고 추세 2로 갔을 때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요새처럼 추세 밑으로 뭐 일평균 수출, 그 다음에 유동성, M2, 그 다음에 명목 GDP 다 지금 주가가 추세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시간이 가면 추세에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거 아니고요. 시간이 가면은
거기에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추세. 이제 저도 이제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데 이제 30년 얼마나 몸담고 있었죠? 저는 뭐 1988년부터 증권회사 들어가지고 그럼 지금까지 37년. 주식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시군요. 뭐 주식에서 실패한 분들이 많다고 그러니까요. 그러죠. 실제로 뭐 주변에 보면은 주식에서 돈 번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도 돈이 확 많이 손실을 나면 그래서 뭐 공부하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저 농부 투자자 그 박영옥 대표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 친구 저 증권회사 입사 동기예요. 아 정말요? 예, 정말 동기인지는 정말 몰랐어요.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대학도 가정 형편이 어려가지고 어렵게 일하면서 용돈 벌고 큰 돈으로 시작 안 했어요. 월급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시작해가지고 뭐 수천억 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 학생들한테 박영옥 대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멀리 내다보고 투자해라. 그리고 제 후배 또 한 친구는 뭐 증권회사 다니다가 개인 투자가 돼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다가 70억을 장학금을 냈습니다. 학교 발전기금. 주식으로 돈 버셔서? 70억을. 와. 그 뒤로도 지금 더 내고 있다는데 아마 더 많이 냈을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약간 절박함도 있어야 되고 주식 투자 성공에 있어서는 인사이트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꾸준하게 해야 되고 뭐 두 사람 보면은 정말 그 주식을 좋아하고 좋아하면은 또 공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종목 개발해 가지고요. 자, 지금 이제 2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1분기 시작하기 전에 올해가 시작되기 전에 상저하고라는 말을 전 가장 많이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역시나 1분기가 지나니까 상저하고라는 말은 쏙 들어가고 이거 지금 또 뭐 유가 급등이니 뭐 SBB 사태니 뭐 변수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투자자분들도 참 뭐 답답하시고 지금 시점에서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섭외 나오는 돈은 바닷물과 같아가지고 마실수록 목이 탄다. 제가 저 금융회사 다니면서 부자들 봤거든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또 돈을 더 모으려고 이런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지 버나드 쇼는 돈이 모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을수록 좋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좀 많아야 좋지 않습니까?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고 싶고 그다음에 애들 교육시켜야 되고 부모님 모셔야 되고 이웃 도와드려야 되죠. 돈이 많은 거는 좋은데요. 근데 저 나름대로 돈이라는 거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게 만드는 게 돈이다. 그런 돈에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돈을 우리가 어디서 모을 수가 있냐. 우선은 그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야 되죠. 그리고 뭐 은행에다 저축해 왔습니다만은 은행 저축보다는 결국 그런 돈을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르면은 주가가 장기 추세적인 3천, 뭐 그 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주식시장에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서 멀리 내다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예일대 로버트 실러 교수의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된다는 거죠. 아마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금융에 대한 지식 더 많이 쌓아가고요. 정확한 정보로 모두 그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길었네요. 아니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대한민국 똑소리 나는 투자, 앞으로 부티나는 인터뷰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영익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저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에 근무했기 때문에 증권회사 다니면은 주식투자 리서치센터는 거의 못 하거든요. 네, 인사이트가 더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교로 와가지고 저도 주식에서 돈 좀 벌어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워렌 버핏 이분이 뭐 그 이전에도 돈을 많이 버셨지만은 65세 이후부터 돈이 급격하게 늘어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해 만 65세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돈 좀 벌려고 그러는데.